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모임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제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럴 것 같았으면 제가 사실은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책을 안 읽으셨으면 이 책을 좀 소개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1년 넘게 천착했던 부분이 인구론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남경필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이 경선할 때 모병제 갖고서 둘이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게 모병제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모병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산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유승민 후보는 매우 중대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나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한번 공박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968년생이에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그 연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출생아 수를 제가 간단하게 좀 불러드릴게요. 제가 68년생인데 99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한 해에 태어난 연도가 1971년도인데 102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98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30살 차이가 나죠. 제 아들이 98년도가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태어난 게 4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50인데 100만 명이 태어났다가 우리 아들 20살인데 60만 명 정도 태어났다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약 43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앞으로 6년 후에 이제 병력 징집이 돼서 군대를 가야 되죠. 6년 후죠, 6년 후. 현재 대한민국의 병력 규모를 63만에서 65만으로 보는데 징집 병력을 43만에서 45만 정도로 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이고 43만이 병력 자원이 아니고 그중에 여자는 빼야 되니까 21만 5천이 병력 자원이에요. 노 머테리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년 후에 대한민국은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면 21개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8개월로 줄이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은 군대를 30개월로 해야 됩니다.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복잡하지 않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있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충 짐작으로가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충 짐작으로 어떻게 되겠지 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운도 따랐고 국운이 대세 생성기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국가가 기울기 시작해서 멀리는 1800년도 초반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어려워졌지만 약 150년 전부터 따져본다면 국가가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침체기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약 40, 50년 동안 그야말로 국군
상승기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올 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짐작으로 해도 어떻게 되겠지 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제가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인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구는 매일 모든 언론에서 매년 연초에 특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기사를 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됐었나? 올해도 지금 4월달, 5월달에 조선일보를 필두해서 몇 개 언론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새도 나오고 있죠. 우리 2017년도 신생아 수가 40만 명 무너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38에서 39만 명 사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진실이 뭐냐면 복잡하지 않고 저희 때 우리가 100만 명,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50인데 우리 100만 명 낳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60만 명을 낳은 거예요. 그게 출생률 1.16, 1.17에 덜도 없고 더도 없는 진실이죠. 딱 거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20살 된 친구들이, 근데 이거 20살이라는 게 기준점이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인구 문제 따질 때는 여성을 중심으로 따져서 소위 그 가임 인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성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근데 이건 뭐 인구학적 학술 용어라 제가 사실 써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말씀드리면, 그 지금 우리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던, 이 출생아 수가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들어가서 인구학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앞으로 5년이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현재 출생률 1.16을 한다면 우리 이제 신생아 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4만 명이 되는 겁니다. 24만 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국가의 종말이에요. 여기서 왜 국가의 종말을 얘기하냐면 물리적으로 국가가 끝나지는 않죠. 그런데 유지 불가능하다는 거에 뭐냐면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대개 인구학자들 내지 저명한 이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게 약 8년 정도에서 10년 남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커버리 리밋이. 리커버리 리밋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구를 보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그냥 국가가 절멸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갑자기 사회 문화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다음에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해서 셋, 넷을 낳는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가는 이제 지속 가능할 수가 없고, 아까 금방 말씀한 대로 그 한계를 리커버리 리밋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2016년도 현재였으니까 이제 7년에서 9년으로 줄었겠죠.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도 오셨는데 카이스트의 아주 저명한 이 미래학자 우리 이광영 교수가 그 대한민국의 석학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다루는, 여기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서 충격을 받고 제가 금방 이거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한 1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천착하게 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기자들이 쓴 다음에 다를 잃어버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약간 뭐 과장이나 뭐 조금 속더라도 그래도 실감 있게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게, 아니면 절박하지 않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시니까 좀 절박함을 느낍니까? 네. 이거 산수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 약 12년 전에 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의 절멸을 2045년도로 그 당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절멸. 그럼 일본이 나름대로 이걸 극복을 했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보다는 출생률은 많이 좀 올라갔는데, 근데 여전히 이게 이제 안 되고 있죠. 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나름대로 일본은 뭐 여러 가지 그나마 이제 그 보완책을 만들어서 어렵사리 끌고 가서 뭐 알다시피 인구는 일본 인구 1억 명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인구 1억 명 부도 있으니까요. 부처도 있을 정도로. 그 1억 명 상이에요. 그 장관 이름이.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제 절박하니까. 자,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진척을 좀 해봅시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졌는데 속수무책일까? 이게 뭐 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겠죠. 뭐 다음에 이제 저도 곧 닥쳐올 우리 아들의 문제일 거고. 뭐 결국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갖거나 낳더라도 하나 정도만 낳고 이게 이제 보면 그 문제죠.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7년에서 9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산율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16이나 1.18은 이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지금 미혼인 사람이거나 기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완전히 생각이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봐도 금방 이 합계 출산율 1.18이라는 게 남 얘기라는 거 금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이제 방안으로 그래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들 인터뷰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실감 있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안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얼기설기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책을 1부, 2부로 구성을 했어요. 1부는 인구론, 2부는 정의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 그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아이를 적게 낳거나 하는 건 뭐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족 제도의 근본적 해체와 재조직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혼이죠, 뭐. 이 비혼을 대한민국이 지금 합의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당장.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혼이라는 법률적인 출구 말고는 비혼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전혀 이제 용인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구론 얘기를 들이대서 좀 안 되기는 했어도 분명히 얘기를 해.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출산율에 기여하는 비혼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일단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안 잡혀요. 왜냐면 합법이 아니니까. 근데 대개 짐작으로 한 2%에서 3%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2%에서 3%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외 이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의미한 인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고, 이거하고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여전히 우리처럼 비혼을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대표적으로 이 비혼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는 이것을 사회협약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로 끌고 들어와서. 근데 전체 가족의 형태 중에 혼인가족하고 사회협약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 사회협약가족의 비중이 약 28% 정도 됩니다.
28%. 그런데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에서 6% 정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혹시 이제 도덕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들이대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선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혼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고 있다가 이런 거 생각해보지 못했다가 2013년도에 우연찮게 진선미 의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고, 진선미 의원이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1호 비혼인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데이터도 받고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가족을 구성할 때 비혼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별개로 비혼을 허용하는 가족제도의 변경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현재 결혼 적령계에 있는 여성의 약 56%에서 7%가 찬성을 하고 남성도 45%대가 2015년 통계였으니까 아마 지금 50%대에 육박했을 겁니다. 이제 다만 그냥 막연하게 남 얘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결혼 적령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혼이라는 이 가족의 형태를 대한민국 가족법에서 허용을 하라라고 하는 게 절반 이상의 의사인데 그냥 넋놓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하여튼 20대 국회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가 양육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양육 제도라는 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타가소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도 실제로 대한민국이 부분 국가 양육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육제도니까요. 보육제도는 원래는 사실 여성의 권리 증진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도 솔직하게 털어놓고서 이것을 인구론으로 접근하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복잡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출산과 양육은 당연히 개인의 문제이고 부모로서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법적으로 의무까지 이제 지웠으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국가가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난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 부분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이 의식의 전환을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제도의 완전한 개편이 저는 필요하는데, 교육제도는 백약이 무효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구론적 관점에서 제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학이나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대를 2살을 낮춰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만 5세, 그다음에 학제 12년 학제를 11년으로 고쳐서 경제 활동 인구로 지금 현재보다 2살 낮춰서 충분히 지금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교육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고 경제활동, 그러니까 소위 인구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제도를 뜯어 고쳐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바로 대학으로 지나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직업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로 경제활동 인구를 편입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사회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2015년, 16년 제가 구상했을 때 대충 그 당시 이제 그 돈으로 약 5천만 원에도 6천만 원 정도의 기본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 이 기금을 조정해서 전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회에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는 구조를 뜯어야지 일부 지금 정말 무의미한 사교육 경쟁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도 조족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경제적 관점하고 인구적 관점에서 이 문제도 풀지 않고서는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교육 목적이라는 얘기 백날 해봐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모병제입니다. 어차피 현재의 인구 갖고는 징병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모병이 하면 더 줄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병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산수의 문제이자 바로 다음에 얘기할 문제하고도 연동됩니다. 바로 이중국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중국적 문제를 못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병역 문제거든요. 우리의 똑똑한 유능한 자원들이 이중국적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다들 고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경 약 600만에서 800만이라고 하는 한민족 네트워크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굴러가는 것도 사실은 이 병역 문제가 매우 중대한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이 5가지의 인구 문제를 푸는 이 일들을 우리가 시급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사실은 제가 그때 구상은 2017년도 1월 달에 이 책을 내서 대선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대선 주자들이 사회에 중요한 아젠다로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복잡하지 않고 이 국가의 존속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인구론적 관점이고, 그거 말고도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 그거죠. 뭐 대한민국은 나라답지 못하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 그 부분은 대개 이제 불평등이나 불공정, 부정의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결국은 당연히 재벌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제 최상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청렴들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을, 이 부패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인식의 개선. 금방 얘기한 게 복잡하지 않고 재벌 개혁, 다음에 최고이직은 뭐 요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 방식이든 뭐든 간에 공직사회 최고위층에 대한 이 자정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이 김영란법 관련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부패 방지. 자, 제가 인구론에서 4가지를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정의론에서는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얘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내지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개혁.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노동사회 이중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지 나라가 산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결국은 다 뺑뺑 돌아서 모든 게 연결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케 만들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엄두를 못 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그게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풀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렵죠. 우리 뭐 같이 김대호 소장님하고도 계속 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1대 99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대 99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10대 90의 문제이고 1대 99에서 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10대 90의 대물림. 참 자기 그 사회 구성 자기 위치에서의 대물림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이 개혁을 할 때 최대의 적이 누구냐? 물론 당연히 그 10%에 들어있는 공공부분, 대기업 노조.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주 잘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될지 저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정의 문제인 재벌 개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 특히 이 가장 중요한 대상자인 젊은 사람들의 지지라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 우리 사회의 최고 위층에 대한 이 자정, 이 프로그램, 국민 전반에 걸친 이 정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게 같이 병행되면서 아까 그 인구론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를 뜯는 이것까지 이제 병행을 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에 한번 이것을 도전해서 고쳐보자 라고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고 동력으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나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여러분들 저하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제 얘기를 굳이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에서 교훈을 얻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방법론을 찾고 추진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게 바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랑스 이 노동시장 그 구조개혁 지금 개혁안이 되겠죠.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OECD에 가입해서 벌써 이제 거의 30년을 바라보는 나라고 세계화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떼요. 그 문제점이 유사성을 띈다는 말은 그 해결 방법도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려고 이 책도 갖고 왔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슈레더 총리의 자서전인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 놀라운 얘기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어려움들이나 그 고민들,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과 고민들과 너무나 유사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 그다음에 이 개혁 정책들이 잘 추진된 것도 있지만 좌절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개혁 방법론이나 좌절의 과정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저도 금방 제 얘기는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고 개혁 추진 방법론을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까지 안 해왔느냐? 나름대로 시도해왔습니다. 안 해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97년도 IMF 사태 이후 98년도 한국 사회가 급격한, 예전에 그야말로 연공서열, 호봉제,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그 사회, 그런 이제 직장 문화에서 새롭게 완전히 지금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어서 그것이 되게 2004년에도 2007년 사이에 이제 고착화가 되는데, 그리고 이 고착화가 더욱더 모순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오면서, 그러니까 IMF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 10년 사이에 그게 고착화의 조짐이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더 급격하게, 그 고착화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10대 90의 사회로 완전히 우리 사회가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노동시장이 완전하게 이중구조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그래서 사실 저는 2008년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이 된 그 사명으로 이 일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작은 노력이라도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소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명박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급급해서 뭐 몇 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고, 이후에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하기 위한 동력을 다시 되살리기에는 매우 어려워서 사실 그냥 시간이 흘러갔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2014년도부터 노사정 이 회의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이제 아젠다를 도출해내고, 2015년도에 이걸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많은 이제 노력들을 했고, 사실은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가능성도 조금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뭐 김대우 소장이나 이런 분들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그 해법에 대해서 자문도 하시고 직접 참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이것이 결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완전히 무산돼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굳이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정치 성향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뭐 보수가 맞죠. 다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시대적 과제가 맞다면, 저는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보수나 진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이 시대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시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정치권은 결국 이 문제를 못 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이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참 이제 뭐 학문 세화에서 뭐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능력이 뛰어나고 인종적으로도 나름 유사성을 띠면서,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을 1년에 50만 명씩 향후 12년에서 15년 동안
약 600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많은 학자들의 마지막 그 결론입니다. 제언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금방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노릇이죠. 저는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정말로 필사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제가 몸담고 있었던 보수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권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거니까요.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더 구조화되면서 흘러가 버렸으니까. 저는 뭐 제 책에서는 보수 정권의 실패를 제가 또 그 정치인으로서 짚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야권의 반대나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그 결함이나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저는 집권 세력의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저는 집권 세력이 정치에 무능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동의와 지지의 가장 근원은 지배정당성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의 지배정당성 훼손에 가장 열심이었던 정말 통탄스러운데 저도 나름대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싸우긴 했는데 뭐 역부족이었고 용기 박약이었고 결국 그 무능의 한 일원이었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가 아니죠. 급기야 이제 최순실 사태까지 터졌고 저로서는 제 정치적 양심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그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선도 탈당을 했고 이제 바른정당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저하고는 뭐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맞지를 않아서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최대한 삼간체 했었습니다. 제 뭐 마음 속내는 저는 사실 보수 세력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조차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보수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시대적 과제에 정말로 그 방향이 나름대로 그 방향에 맞게 노력을 계속 잘 하고 계셨으면 저는 아마 정치를 포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딴에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것을 반드시 저지하고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5월, 6월 달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우리나라에 뜻 있는 분들 이제 직접 만나서 찾아뵙고 그분들의 그 문재인 그 정권 국정 기조나 국정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나누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제가 7월, 8월 두 달간 이 책을 이제 제가 안 갖고 왔거나 책을 이제 쓰게 됐고 저 책은 조금 뭐 완성도가 설령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9월 정기국회 전에 우리 사회에 내가 제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책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8월 24일 날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 책의 내용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에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따라서 이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소회를 밝혔고,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제가 행동으로서 지난 7월 23일이었나요? 우리 문재인 정부 처음 추경 예산 본회의 제가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추경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국정기조, 특히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들이 완전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시대적 추세와. 이거를 이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기에서는 오늘 사실 뭐 안보나 역사관 이런 문제보다는 그리고 뭐 민주주의 문제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저는 완전히 허구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고, 이 혁신주도 성장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현재 각 나라의 유사성을 띠고 있는 각 나라의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거의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법론이다. 혁신주도 성장이.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지만 그 자리에서 추경 반대 토론 자리에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를 앞에다 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서글픔을 느낀다. 이 문재인 정부 안에 전혀 검증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혀 입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가득할 때, 그래도 이 재정의 중요성, 성장의 중요성, 특히 혁신의 중요성을 늘 주창해왔던 김동연 부총리가 방파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방파제 역할은커녕 그야말로 완전히 자리 보존하기에 급급하고 질질 끌려다닌, 나아가서 아예 부하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쓰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친형제 같은 분을 면전에서 제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는 뭐 철두철미하게 실증적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전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바로 김진표 우리 의원이 위원장으로 했던 국정과제, 정확하게 명칭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렇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거기에서 제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체를 재구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이 골격을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전체 국가의 소득을 따져봤을 때
기업 소득이 있고 가계 소득이 있고 정부 소득이 있는데 그 정부 소득은 차치하고 기업 소득 비중이 가계 소득 비중보다 너무 크다. 그래서 강제로 기업 소득 비중을 줄여서 가계 소득 비중을 늘리고 정부 소득 비중을 줄여서 가계 소득 비중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증가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고용 증가가 나타나서 다시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형을 달성할 두 가지 기둥을 설정한 게 하나는 일자리 기둥. 그러니까 이 일자리 기둥하고 하나는 이제 이 재정 기둥인 겁니다. 근데 일자리 기둥이든 재정 기둥이든 똑같이 기업 소득과 정부 소득을 강제로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죠. 그럼 일자리 기둥은 5가지의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죠. 80만 명. 본인들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게 160만 명 정도 얘기했는데 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거. 두 번째가 정규직 전환. 세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 네 번째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다섯 번째가 사회적 일자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계소득 비중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이전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 기준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부자 증세, 세 번째가 이를 통해서 얻어진 복지의 전면적 확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재정도 똑같이 복지를 늘린다면 가계소득 비중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둥, 8가지 가지를 동시다발로 굴려나가면 가계소득 비중이 커져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다시 가계소득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에, 국정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 부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세계적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판을 했고, 예를 든다면 하나만 예를 아주 간단한 걸 들겠습니다. 뭐, 제가 8가지 전부에 대해 제가 비판을 다 했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이 8가지 가지에 대한 비판 플러스 하나를 더한 게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법인세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당연히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법인이.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그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내는 게 법인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올렸다고 칩시다. 당연히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겠죠. 근데 기업은 그 법인세가 올라가면 그 법인세 인상분만큼 기업의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증가되면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반영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혁신 아니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거죠. 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아니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게 효율적일까요?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심화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전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비경제적 형태의
압박들로 일부 제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보통 얘기했을 때 2년간 꽃감을 빼먹은 연후에 그 세율이 오른 것을 3년째부터는 다 까먹게 됩니다. 총세수가 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나라에 있는 사업장 기업들이 이전뿐만이 아니라 일리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과 자본에 대한 소위 유입을 막는 역할도 하니까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가게는 지금 가난하다. 그래도 기업의 책임을 더 지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맞지만 그 심정이라는 거로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제를 철두철미하게 이런 아주 냉정하고 냉엄한 팩트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중대한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 책을 냈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시간들이 되시면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두철미하게 실패했죠, 노동개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대로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기회까지 잡았었습니다. 그 기회의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의 나름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 초반에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통 정말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이 반대 투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저게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무한정으로 메꿔주는 게 맞느냐, 근데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노동계의 주장이 보수 정권이 무조건 재벌만을 위한다란 그 노동개혁이 재벌만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름대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실은 거의 원래 계획했던 거에 70% 정도 선까지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그 문제를 물론 그 당시 풀었던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은 10년을 늦춘 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국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고 다만 10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법 개혁에 대한 이 세션이 열렸습니다. 뭐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조차 안 하고 한국노총은 다만 끝까지 참여해서 합의안까지 도출을 하고, 사실은 참여했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이 탄핵받을 지경까지. 그래서 물론 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고 한다면 나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렸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정치의 무능이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 그게 바로 메르스 사태에 엉망으로 대응하고 난데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모든 전선이 틀어졌죠.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그걸 주도했던 게 당시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였는데, 그 주도권을 청와대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추악한 정치의 실패로 노동법 이 개혁이 완전 좌초하는 그런 걸 봤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사태보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죄가가 바로 이게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거 이제 잃어버리지. 우리 두 번째는 아까 혁신성장. 혁신성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못해 김동연 부총리를 내세우는 혁신성장은 레토릭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김동연에게 지금 창조경제하고 뭐가 다르죠? 스타트업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그런 소위 스타트업 지원하는 뭐가 다르죠? 우리 혁신 성장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기업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 인프라. 그럼 기업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전 같으면 고속도로 놔주고 소위 사회간접 자본을 더 만들어주는 게 기업 인프라 오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규제 혁파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세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 유연한 노동시장이에요. 이게 기업 인프라의 본질이에요. 유연한 노동시장. 다음에 규제 혁파. 다음에 유리한 세제. 이것이 반드시 이런 기업 인프라가 뒷받침되었을 때 혁신 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사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고용 불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이 얘기가 하르츠 개혁의 처음이자 끝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김대호 소장이 얘기하는 중주직, 중준이 이 노동시장으로 나가자는 거의 핵심이고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전까지 경제 멘토였던 변양균 장관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얘기는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고용이 불안이 생겼을 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을 해야 되죠. 세제 개혁을 하는 거는 뭘로 해야 되겠죠?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근데 세금을 걷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기업 소위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국민 개세고 소비세 인상이고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 사실은 법인세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하되 또 이 앞부분을 하기 위한 또 전제가 뭐냐. 국민에게 국민 개세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세를 인상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재정개혁이에요. 재정개혁의 본질이 뭘까요? 공공부문 축소죠. 당연히. 민간에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공공부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받아가면 되겠나.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정개혁의 핵심이고 복지도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복지 사각을 줄이는 사회적 약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사회안전망, 즉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실패자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생생나는 형식적인 실업수당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정 기간 생계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실업수당이 나가고 또 하나는 완벽한 형태의 직업교육. 이거에 모든 복지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개혁은 필수이고 또 하나는 증세는 필수예요. 근데 증세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개세와 소비세 인상.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전 세계 OECD 평균의 약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대가 10%인데 OECD 평균이 18% 정도 되거든요. 18%에서 19%. 제가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 아까 뒷부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국가 양육 말고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관계에 손대는 거예요.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나름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고도의 균형을 찾은 그 단계예요. 생산 관계가. 생산 관계의 가장 핵심들이 뭘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손대고 있는 고용 형태, 최저임금, 다음에 공공부문의 크기, 규제의 크기, 이런 게 생산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산 관계에 시장은 사악하기 때문에 선한 권력이 개입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완전하지 않죠. 저도 시장의 불완전성, 특히 대한민국 재벌체제, 특히 세습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사악한 시장을 선한 권력이 들어가서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니 자칫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실패로 끝났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이 고용 문제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한데요. 제가 어제 그제 그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사람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좀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어린이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공공부문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공공부문이냐면 원래 보육은 여성의 권리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육료 지원을,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가 아니라 복지부입니다. 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복지부. 그래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 보육료가 나가요. 근데 이게 점점 국가적으로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국가가 아예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국가의 사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한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개발시대 때 대한민국이 무릇 교육 입국을 내세웠는데 학교를 지을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립학교 짓는 것을 권장했고, 대신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받는 게 너무 과다하면 사회 문제가 계속 생겨서 일정 정도만 더 받되 선생님들, 교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국가가 개입해서 균등하게 준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가의 사물을 민간한테 위탁한 거죠, 학교. 지금 똑같아요, 어린이집도. 똑같은. 그런데 국공립과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이 대우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되지도 않은 국공립 100날 늘려봤자 앞으로 30년 내로 30% 못 넘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방식으로 국가가 민간한테 맡기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똑같은 그걸 해야죠. 저는 여기에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데는 돈 쓰자는 거예요. 돈을 쓰자. 대신 아까 우리가 복지 전달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지를 한다고 해서 이걸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순간 비대해지고 비효율 때문에 재정이 더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자리를 이거하고 서로 가서 맞바꾼다? 정말로 비효율 중에 비효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육 같은 이런 부분의 복지에 대해서 더 늘리자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노동시장 실패제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 국가가 돌보자 하는 못 사는 복지 사각지에 대해서는 또 돈을 쓰자는 거예요. 다음에 특히나 대한민국 절멸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돈을 쓰자는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돈을 더 걷기 전에 재정개혁을 해서 돈을 세이브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정개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공공분을 줄이는 거예요. 공공분을 줄이면 반드시 돈이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해요. 삼성생명보고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소위 기초수급 관련 이 사무를 위탁했다고 칩시다. 10분의 1은 해요. 같은 비용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공공금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지불해서 그 사람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거로 지금 우리가 그냥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정말 억울하죠. 나머지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는 그 부분을 효율화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세이브한 재정계획 갖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24시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라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서, 그렇지만 내가 아이를 내가 맡아서 기르겠다, 내지 나는 내가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지만 나머지는 하겠다 라고 했을 때 형평성을 맞추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금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근본적으로 대신 꼭 말씀드리신 거는, 이제 자녀의 양육을 부모의 그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매우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다음에 국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짜고 이거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 계획들을 어떻게 짜들어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도 탄자니아를 갔더니, 우리로 치면 그야말로 너무나 작은 그냥 그 구멍가게, 그리고 이제 우리 버스 충전하는 조그만 이제 부스들 있잖아요. 거기에 간판에 다 에어텔이라는 간판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딜 봐도 다 에어텔. 그래, 에어텔이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휴대폰. 근데 에어텔 밑에 머니라고 글자가 작게 써 있어요. 머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거기 우리 가이드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에어텔 머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에어텔 머니가 뭐냐 그랬더니 에어텔 머니라는 거예요. 탄자니아는 카세트 테이프 없이 바로 DVD로,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이 바로 DVD로 넘어간 나라고, 다음에 우리 전화, 집 전화 없이 바로 휴대폰으로 넘어간 나라입니다. 이제 근데 그 나라는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가난한 소득 1200불 나라에서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기의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정말 옛날 원시대도 자기를 창 갖고 살듯이. 그럼 에어텔이 SK텔레콤 같은데 머니가 뭐냐? 에어텔이라는 회사에서 대부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대부업을 넘어서 우리나라 지금 여신 전문업, 연신 전문을 넘어서 각종의 은행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SK텔레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돈의 송금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에어텔 머니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빌려요. 200달러를 빌려. 그럼 6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거야. 자기 원래 낼 때. 다음에 저기 100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는 어머니한테 나 월급 받은 거 줘라. 그러면 그 에어텔 거기 있는 그 지사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행법상
돈의 송금 업무는 은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 금융 관련 법안에 은행과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과 여신 전문업, 카드 회사나 대부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규제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요새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면은 중국은 저렇게 드론 띄우고 난리 났는데 대한민국 뭐 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이게 혁신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는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가장 그 잘난 금융 관료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금융기관들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들 입에도 저도 막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신한은행을 우리는 금융기관이라고 그래요. 금융회사거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곳곳에 우리의 모든 경제 생태계의 숨통을 지금 다 가르고 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우리 박선영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대한민국을 예전에 웬만했던 나라 수준의 나라일 때는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데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수준의 크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게임의 상대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 정부, 다른 나라 기업들, 다른 나라의 노조, 다른 나라의 제도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자리, 특히 아까 정말 가슴 아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낙태까지 하는 게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해서 물리적으로 다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리적으로 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국에 불가능해요. 아까 10대 90이라고 했는데 15대 85를 만들 수는 있을까? 결코 100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게 가능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왜 역사에서 안 했을까요? 시대적 추세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열의하는 것을 민간이 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 효를 찾아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 나가고 정치가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득주도 성장의 그 소위 시발이 된 국민적 정서와 좌절, 울분 압니다. 잘. 근데 그 좌절, 울분이 소득주도 성장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어요?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개혁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개혁에는 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이 책을 갖고 나온 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슈레더라는 사람은 3인당, 좌파정당 당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같이 연정을 했던 당은 더 근본주의적 소위 진보정당인 녹색당이었습니다. 소위 정녹 동맹이라고 녹색당과 3인당이 정권을 잡아서 한 일이 뭐냐.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었어요. 재정개혁,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들 줄이고 다음에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미니잡을 계속 공급하고 대신 고용이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개혁해서 이 복지 개혁에 충당된 이 적립된 돈으로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계속 구제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선순환을 돌린 거죠. 그러면서 기업의 이 문제가 되는 규제들은 떨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부와
보수는 따로 있지 않다. 이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바른정당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도 제가 감사한데, 제가 여기서 자인하건데 우리 바른정당은 노선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바른정당의 노선으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인식된 정의로운 모습, 따뜻한 모습,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수는 노선이 아니에요. 네트릭입니다. 구호고. 무릇 정당의 노선이라 한다면, 자, 소득주도 성장 중에 현재 이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최저임금 이 16.7% 앞으로 3년 내에 100%인데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탈원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도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그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부담 중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제 체제에 대해서 중복지, 중부담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그냥 개발시대처럼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당이, 저는 그게 올바른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바른정당은 미처 그 노선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게 자인하지만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고 박근혜 사당화에 반대했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이라는 좋은 자원 하나. 그러나 그렇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야당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개혁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저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제 표현대로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른보수라는 네트릭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소득주도 성장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 맞는 곳에 가서 한번 힘을 합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당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당과 정치, 자기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는 격렬하게 이 노선들이 투쟁하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물론 이 내용들이 지금 아까 스토리가 과잉된 우리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시대적 흐름이에요. 보수가 멍청하게 스토리텔링에 약하고 늘 멍청해서 이런 꼴 당하지만 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거라는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오늘 이 자리에 소감만 한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속했던 우리 새누리당이 참 이런 걸 이렇게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뭐 저도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간 소위 보수나 보수 세력이 성취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에 대한민국 국군이 기울어서 100년 동안에 망국과 세계 최빈국의 이 지위에 있다가 1960년도부터 대한민국 국군 상승기에 이렇게 올라왔던, 또 그걸 앞장서서 끌어왔던 보수는 대단했죠. 누가 뭐래도. 근데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영광이게 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정말 이끌어주고 그들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가리치려 들고 자기의 과거의 영광만 그냥 존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를 계속 보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아끼는 후배가, 제가 요새 정치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간곡한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젊은이들한테 공무원 되라 라고 하는 방식은 절대 동의 못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하는 꼬라지도 절대 동의 못한다. 자기는 다만 이러기를 바란다. 많이 벌든 적게 내든 형편에 맞게 세금 내고, 다음에 기업들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돈 벌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 대한민국 여기도 먹고 살기 위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정확하게 해달라. 다음에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 복지체계 새로 만들어주는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당, 이런 나라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